아, 어색하네요. 원래 토요일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코로나가 또 이렇게 재확산 조짐이 아니죠. 재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전 신청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이제 뭐 체온 체크라든지 이제 뭐 방명록 작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추고 그리고 또 굉장히 소수로 강의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 어쨌든 이 강의장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수업을 하는 건 강의를 하는 건좀 어쨌든 줄여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좀 더 질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저도 이제 어, 연습을 좀 하고 우리 사장님도 온라인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가능하게끔 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이제 꽤 보자 지금 몇 회차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한 여섯 번째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의를. 네. 그래서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는 독립운동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강의를 그 이제 국권 피탈 과정 총 정리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탈된 국권을 찾기 위해서 애쓰셨던 독립운동가 지난주에는 제가 우당 유해영 선생님을 한번 다뤄봤는데 이번 주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이신 김구 선생님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남 의령 출신이시고 또 우당 유해영 선생님만큼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셨던 백산 안희재 선생님 이렇게 이제 두 분을 제가 한번 오늘 강의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 순으로 할게요. 김구 선생님이 백산 안희재 선생님에 비해서 9살 정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1876년 8월 29일 생이시고요. 황해도 지금 북한 황해도 해주 출신이십니다. 이제 15세 때부터 한학을 배우셨고 이제 여러 번 과거 시험을 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 과거 시험이라고 하면 뭐 돈 많은 집 혹은 뇌물을 먹이지 않은 자는 좀 힘들 시기였기 때문에 관직에 진출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세 때 그러니까 18살이 되시던 해에 1893년에 이제 동학에 입교를 하셔가지고 접주가 되십니다. 접주라고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국권 피탈 과정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목사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주. 그러니까 황해도 지역에 이제 접주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 동학 농민 운동을 앞서서 이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이끄셨죠. 리딩을 하셨죠. 그러니까 동학 농민 운동이 지난주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1894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1894년이면 이제 대충 나이가 나오죠. 그때 이제 굉장히 젊으실 때인데 동학농민운동을 앞에서 이끄셨고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지휘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군한테 쫓기겠죠. 그래서 일본군한테 쫓겨서 95년도 만주로 피신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왜냐하면 만주에서도 의병 활동을 또 하셨기 때문에 의병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또 의병 활동도 하다가 이제 이듬해 이제 조선으로 다시 조선 이제 황해도로 다시 복귀를 하시는데요. 이때가 1895년 그러니까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 민비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해가 그 해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인 혹은 일본 군인만 보면 이제 김구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악에 돌아가던 길에 이제 치아포라고 하는 그 항구에 머무르시다가 이제 일본 군인 스찌다를 발견하시고는 살해를 하시고 시체를 강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머무르고 있다가 당연히 이제 일본인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되겠죠. 그래서 해주 감령으로 체포가 되고 이제 그 후에 인천으로 이제 압송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인천으로 옮겨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제 고종의 특사로 집행이 중지돼서 만약에 그때 집행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독립운동가 김구는 만나보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종의 특사로 집행이 중지되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사형의 집행이 중지된 거지 그 사면이 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인천에서 인천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8년에 탈옥을 해요. 자, 지금 김구 선생님의 종교는 동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탈옥을 하더니 저기 이제 공주에 있는 마곡사라고 하는 절로 들어가셔서 승려가 되십니다. 머리 깎고 승려가 되세요. 이제 불교에 입문을 하신 거죠. 근데 불교 공부를 한 1년 하시더니 여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속세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1903년에는 이제 기독교 교회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종교를 3개째 가지셨죠. 종교 대통합입니다. 종교 대통합.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입교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냥 기독교에만 입교를 하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국권이 피탈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국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국권 수호 운동을 하시죠. 근데 그 국권 수호 운동을 주로 교육 활동에 힘쓰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선생님을 하신다든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1909년 황해도 안악의 이제 양산학교에서 교사로 이제 복무를 하고 계시다가 신민회에 가입을 하십니다. 국권 피탈 과정 보시면은 신민회를 들어오셨죠. 그래서 신민회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신민회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1910년 8월 29일에 이제 나라를 뺏기죠. 나라를 뺏기고 나서 이 신민회의 이제 비밀 결사였잖아요. 여기 애국 지사들이 여러 활동들을 하시죠. 특히 이제 만주 지역에 학교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학교를 짓는 활동을 하실 때 요때 이제 안악 사건이라고 하는 게 터집니다. 네. 이 안악 사건이 뭐냐 하면요. 교과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악 사건이 이제 일본이 완전히 조작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아니다, 조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일단 교과서는 일본이 조작한 거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악 사건이 뭐냐면요. 그 1909년 하얼빈역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이제 총으로 쏴서 사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체포돼서 이제 순국하셨는데 그 안중근 열사 그러니까 의사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신민회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부터 벌써 갈려요. 안명근이 뭐 신민회 소속이었다 아니었다 또 이게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신민회 소속이었는데 이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 이제 만주 지역에 학교를 세울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항해도 안악 지역에 가서 이제 부자들을 만나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민씨성을 가진 이제 부자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학교 짓게 돈 좀 달라.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게 돈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걔네들이 거부를 해요. 걔네 이제 거부를 하니까 이제 열받았죠. 안명근 의사가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고 약간 뭐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민씨성을 가진 이 부자가 이제 일본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명근 지사랑 이제 나머지 이 신민회 인사들이 이제 체포가 되는 사건이 이제 안악 사건입니다. 그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사실은 학교를 지을 자금을 모금을 한 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본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돈을 모았다라는 이제 혐의를 씌워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살인 미수 그리고 요런 혐의를 이제 씌워가지고 종신형 뭐 15년형 이렇게 이제 그 실형을 살게 만드는 요 사건이 이제 안악 사건이거든요. 요게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배고인 사건 그러니까 이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 폭파하려 했다, 뭐 이런 총독부를 폭파하려 했다, 이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제 신민의 인사들이 고구마 줄기 엮듯이 이제 줄줄이 이제 엮여 나온 사건도 백오인 사건, 그러니까 안악 사건과 백오인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민회가 해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이제 안악 사건인데, 이 안악 사건에 이제 그 안명근 의사랑 같이 체포가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그 김구 선생님은 15년형을 선고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복역을 하게 됩니다. 복역을 하다가 1915년에 이제 감형을 받고 출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출소를 한 김구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이 안악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안명근 의사가 주도를 해서 이 학교를 지을 자금을 모으려고 하다가 데라우치 총독을 살인하려고 했다라는 혐의가 뒤집어 씌워져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가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쓰신 이제 뭐 천주교 뭐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책에 뭐라고 이렇게 저술을 하고 계시냐면은, 신민회가 주도를 해가지고 실제로 데라우치 총독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계획을 꾸리다가 발각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안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안명근의 단독 행동이 아니고 신민회 자체에서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설도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1915년에 안녕하세요. 네, 그 1915년에 이제 김구 선생님은 출소를 해가지고 여전히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힘을 쓰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기보다는 교육에 이제 매진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1919년이 됩니다. 1919년 이제 3월 1일 날 3.1운동이라고 하는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그런 대규모 만세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신한청년단 당원이었던 김규식 선생님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려고 하니까 참석해서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함부로, 그러니까 강제로 피탈했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없는 거죠. 그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이제 독립운동을 이끄는 구심점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구심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을 이끄는 구심점도 필요하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필요했던 김규식 선생님의 이제 의도와 많은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애국지사들의 의견이 합심이 되어서 이제 상하이에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거기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이제 국내에 계시다가 상하이로 건너가신 거죠. 우당 이혜영 선생님이랑은 조금 길이 다르죠. 이혜영 선생님은 나라 뺏기자마자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만주로 건너가셔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 것에 매진을 하셨다면은,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출소하고 나오셔가지고 교육에 힘쓰시고 계시다가 이제 임시정부로 상하이로 망명을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뭐 이회영 선생님의 동생인 이시영 선생이라든지 뭐 이동영, 뭐 그다음에 뭐 이승만, 뭐 안창호 이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되셨고, 김구 선생님은 처음부터 막 주도적인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사로 참여를 하신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거기서 이제 경무국장도 역임하시고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이제 계속해서 참여는 하셨는데, 이 임시정부가 워낙 그 애국지사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노선들이 다들 달라서였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찢어지게 됩니다. 갈기갈기. 그러니까 외교 독립론에 좀 더 이렇게 치우쳐 있었던 이승만, 그다음에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뭐 신채호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자본주의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념적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고 돌아오지 않고, 신채호 선생님도 임시정부랑은 안 하겠다 하고 나가버리고, 이게 이제 임시정부에 남아있는 인사들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구, 이시영, 이동영 요 정도만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김구 선생님은 이제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키셨죠. 그래서 이제 1928년이 되면 이제 이시영, 이동영 등과 함께 김구 선생님이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시고 거기에 이제 총재가 돼서 이 한국독립당 소속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이끌고 있으시다가 이제 31년이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제 김구 선생님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원봉의 의열단이 있었다면은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이 한인애국단의 이제 활동은 비밀 공격, 뭐 조직을 통한 주요 인물 제거, 이런 걸 이제 목표로 활동을 계획을 하고 조직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국무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이었던 김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김석, 안공근, 이수봉, 이유필이 간부로서 애국단을 조직을 하고, 단원으로는 유상근, 유진만, 윤봉길, 이덕주, 이봉창, 최응식 등이 이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의 활동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이제 훈코공원 의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봉창 의사의 이제 일본 국왕 히로히토, 이제 히로히토 그 국왕 암살 미수 사건이 있는데, 이제 먼저 이봉창 의사의 의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31년 말에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지자마자 일본 국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봉창 단원을 이제 도쿄로 비밀리에 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잠입을 딱 해 있다가 32년 1월 8일 일본 국왕 히로히토가 만주 괴뢰국 이제 부위, 그러니까 만주 괴뢰국을 만든 것을 축하한다, 뭐 이런 이제 선언을 하고 동경 교회에서 이제 관병식을 마치고 이제 궁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쿠라다 문이라고 하는 그 사쿠라다라고 하는 문 앞에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폭탄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만 피해를 주고 국왕 살해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당연히 체포가 됐겠죠, 이봉창 의사는. 이제 그해 10월에 이제 사형에 처해지시게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은 만주에다가 괴뢰국을 세우고 중국 침략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민당 기관지였던 이제 국민일보는 한국인 이봉창이 일왕을 저격했으나 불행히도 명중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서특필 이렇게 신문에다가 막 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감동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인들을 꽤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은 이제 한인애국단한테 약간 이제 호감을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1932년 그 다음에 아니죠. 그 다음에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32년 1월 8일 날 이봉창이 이 의거를 했고, 고해 4월 8일 날, 4월 29일 날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일본이 이제 만주국의 괴뢰국을 세우고 중국을 침략했다 했잖아요. 여러 전투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중국한테 이겼어요. 그러니까 중국 침략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이제 훈코공원에서 이제 전승 기념 행사,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훈코공원에서 전승 기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승리 기념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또 일왕 생일 기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승 기념 겸 생일 기념식을 거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죠. 자기들은 졌는데.
자기네들 땅에서 일본 놈들이 막 행사를 하는 거예요. 승리 기념 행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에서 폭탄을 탁 꺼내가지고 던져가지고 자 이제 죽은 놈들 이렇게 이름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시라카와 사령관, 우에다 육군대장, 노무라 해군 중장, 시게미스 주중공사 등 무려 7명이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간들의 이제 중상을 입히는 이제 거사를 성공적으로 이끄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처형이 됐죠.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감동인 겁니다.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그래서 이제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이게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감동한 이제 중국인들이 이를 보고 이역 중국인이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의 한국인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격찬을 엄청난 칭찬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하는 행동 혹은 하는 어떤 일들을 이제 중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한중연합 작전 같은 것들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다 뒤에서 진두지휘하셨던 분 역시도 김구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3년이 되면 난징에서 이제 국민당 당수인 장제스를 만나가지고 한국인 무관학교 설치, 그 다음에 대일본 전투방책 협의 이런 것들을 이제 김구 선생님이 직접 이끄셨고요. 35년에는 이제 당 이름을 바꿉니다.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세요. 이제 40년이 되면 민족주의자들의 이제 단일 조직인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선출이 되십니다. 이 한국독립당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독립당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가 갈라져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민족주의자들 내에서는 좀 이렇게 뿔뿔이 좀 흩어져 있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애국 지사들 중에 이 민족주의 자본주의를 이제 이데올로기로 갖고 계신 분들을 싹 모읍니다. 모아서 만든 당이 이제 한국독립당이에요. 그렇게 이제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주석, 그러니까 총재죠, 총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에 선출이 돼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금 아직까지도 이끌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군대도 만드세요. 왜냐하면 정부가 있으면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시정부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국광복군을 만들고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설치를 해서 그 사령관 자리에 이제 지청청 장군을 임명을 하고 41년 12월 9일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싸우자. 전쟁이다 이제. 비껴라 너네. 우리 땅에서 나가라. 이 이제 선전포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군 낙하산 부대를 편성을 해서 이제 직접 상륙 훈련을 이제 진두지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제 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광복군이 들어가고 이제 일본 놈들하고 싸워서 일본 놈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됩니다. 이때 그 일본은 미쳐가지고 독일의 나치와 함께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연합군 소속이 되는 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런 국가들과 함께 여러 이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우리 광복군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우리 조선, 대한민국 여기 한반도 땅에 이제 상륙해서 일본하고 전투만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죠. 그러고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상대로 우리 땅을 찾기 위한 제대로 된 전쟁, 우리 한국 광복군이 연합군 소속으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독립을 당했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한반도 땅에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을 위도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소련군이 남쪽으로는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미군은 정식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입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 자격으로 이제 김구 선생님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한국 독립당의 위원장으로서 이제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발표된 신탁 통치 안에 반대를 하고요. 신탁 통치 반대 운동도 주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민족통일총본부의 부총재를 역임을 하시면서 남북이 갈라지는 거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막으셨어요. 이 이승만과 함께 우익 진영을 대표하는 지사이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는 막아야 한다. 이런 국제연합 유엔의 결의에 반대한다라는 걸 계속 외치시고 북한으로 건너가셔갖고 계속해서 협상을 제창을 하시고 협상을 이끌었으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거에는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하는 거에 반대하셔서 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남한 단독 총선거에 불참하시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시지 않으세요. 나오셨다면 아마 국회의원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참석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수립에 참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간파의 거두로서 이제 제야에 계시게 되는 거죠. 제야에서 중간파의 거두로 계시다가 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총선거를 했고요. 7월 17일에 재헌 헌법이 공포가 되고요. 8월 15일에 이제 공식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게 되죠. 4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1년 뒤 49년 6월 26일 날 이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라고 하는 놈에게 이제 총격을 받으셔서 총을 이제 맞고 암살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장으로 효창공원에 안장되어 계시고요. 이 독립운동의 거두,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끝까지 남으셔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이끄시면서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셨던 리더죠. 지휘관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두희에 관한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안두희가요. 언제지? 90년대 초반인가? 이 어떤 서울 맞나? 아무튼 시민분한테 맞아 죽습니다. 안두희가요. 이 시민분이 제가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택시 기사는 아니셨어요. 그 이후에 택시 기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랑의 매래 정의봉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항상 들고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안두희를 만난 거지. 이렇게 두드려 팍 죽여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체포되셨죠. 그리고 이제 폭행치사 혐의로 이제 실제로 감옥살이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재판하시는 판사도 뭐 그 정상 참작을 하신 건지 어떤 건지 아무튼 징역사를 오래 살진 않으셨어요. 나오셔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도 친일파 몇 명을 두드려 하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안두희라고 하는 놈이 김구 선생님을 암살을 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미심쩍인 분이 많아요. 경찰한테 체포가 된 게 아니고 군인한테 체포가 됩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군인이 먼저 와서 육군 소위였던 이 안두희를 체포를 해서 가고 재판을 해서 얼마 안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부자로 살았죠. 돈도 엄청 벌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 불명예 전역을 해야 맞는 건데 전역을 하고는 이제 군 납품이라고 하나요? 군 납품 업체를 차려가지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두드려 맞아서 죽었습니다. 좀 기분이 좀 나쁘죠, 사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이제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경남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셨던 백산 안희재 선생님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님은 1885년 의령군 부림면 설매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천석지기 향반가 금수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 천석지기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백만장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살 때부터 유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향반가 유림 집안 출신이었잖아요. 선비 집안 출신이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학 공부를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 딱 뭐라 그래야 될까요? 뇌리에 꽂아놓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백산 안희재 선생님께서는 유림 집안 출신, 그러니까 유학자, 선비였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905년 을사늑약 소식을 듣고 이거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한문 공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안희재 선생님은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서울로 올라가셔서 이제 흥화학교, 보성전문학교, 양정의숙 등에서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1908년 3월이 되면 이제 교남교육회라고 하는 곳에 참가를 하셔가지고 학교 설립운동, 그러니까 이제 국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앞장서셨죠. 근데 이제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그 이거를 이제 들으시고는 이게 그냥 교육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시고는 대동청년단이라고 하는 거를 조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09년 요 시기에 비밀결사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밀결사가 있었죠. 근데 이 안희재 선생님은 신민회에는 참가를 안 하시고 대동청년단이라고 하는 거를 조직하십니다. 근데 활동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비밀결사로 이 일본의 요인들을 죽이기 위한 활동,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하시면서도 자력, 자강을 외치셨죠. 교육을 해야 된다. 학교 지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만주나 연해주에 이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거를 돕는다든지, 나중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설하는 거를 돕는다든지, 또는 그 전에 의열단이나 국내의 비밀 결사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어떤 소통,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대동청년단을 그때 만드셨다는 거죠. 어쨌든 만들긴 만들었으나 뭐 큰 활동을 그때 당시, 그러니까 10년대, 9년, 10년, 11년 요때 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 20대 초반이시기도 하셨거니와. 그래서 자, 이제 1911년이 됩니다. 1910년 8월 달에 나라를 뺏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1911년 봄에 러시아로 건너가세요. 러시아로 건너가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다가 나는 국내에 들어가야 되겠다. 국내로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독립운동을 하느냐? 국내로 돌아가서 국외, 그러니까 만주 땅에 지금 이회영 선생님 올라와가지고 이 신흥무관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를 돕는 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국내로 들어가서. 라고 생각을 하셨던 이 안희재 선생님은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경남으로 돌아오세요. 경남으로 돌아오셔가지고 1913년에 돌아오셔가지고 부산으로 가세요. 그러더니 부산 동광동에 백산상회라고 하는 상업회사를 만듭니다. 상업회사를 만들고 14년에는 1년 뒤인 14년에는 이제 고향 동네에 있는 논, 밭, 뭐 집 다 팝니다. 다 팔아서 만든 돈으로 이 백산상회를 키워요. 상업회사를. 전국적인 상업회사로 발돋움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다 이제 독립운동 자금으로 대는 거죠. 몰래. 그죠? 독립운동 자금으로 대시고 또 이제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님이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 뭐 파리까지 뭐 맨몸으로 호르단시 뛰어갑니까? 비행기도 타야 될 거고 기차도 타야 될 거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뒤에서 지원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3.1운동. 이 3.1운동이 대박인데요. 여러분 3.1운동이 계기가 되었던 게 왜 2월 8일 3.1운동이 3월 1일 날 일어났잖아요. 그 한 달 전 2월 8일 날 도쿄에서 학생들이 그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만세 한 다음에 확 계산해버리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국내에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했던 게 3.1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독립선언서 2월 8일 날 학생들이 도쿄에서 읽었던 독립선언서를 국내로 들여오신 분이 김마리아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김마리아가 국내로 독립선언서를 들고 들어오는 거를 또 열심히 도우셨던 분 역시도 백산 안희재 선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산 안희재 선생이 어쨌든 이 3.1 운동을 지원을 하신 거죠. 독립선언서를 들여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태극기 제작이라든지 독립선언서 인쇄라든지 이런 거에 돈이 들어가는 거를 다 안희재 선생님께서 후방 지원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러니까 이게 3.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딱 듣고 대동청년단 당원들이었던 윤형진, 남형우라고 하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거금을 손에 쥐어주고 임시정부로 가라. 거기 가서 이 돈 들고 합류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도 돈을 보태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쭉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대셨어요. 국내에서 돈을 벌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안동의 일용상회, 부산의 백산상회가 임시정부의 교통사무국으로서 독립자금을 보내고 국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찍어내는 독립신문을 보급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안동의 일용상회, 부산의 백산상회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돈 버는 것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기업을 설립하는 운동을 하시거나 학교를 설립하는 운동을 하시거나 대중을 계몽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설립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제 경남 인쇄회사라든지 조선 주조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립하시고, 고향에서는 제지업 종이 만드는 것도 병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운동으로서 이제 기미유경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해서 이때 당시 이제 국내에 있었던 많은 학생들을 유학 보내기 운동을 하십니다. 실제로 유학도 많이 보냈고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땅으로 조선의 많은 학생들이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학 보내는 운동도 직접 하셨습니다. 동아일보 발기인에 참여하셔서 부산지국 개설에도 함께 하셨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짜 다양하게 병행을 하셨죠. 1919년부터 이제 20년대 중엽까지 계속해서. 그죠? 1913년에 귀향을 해가지고 20년대 중엽까지 쭉 이렇게 부산에서 기업 활동을, 그리고 유학 보내기 활동을, 교육 활동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 활동을 하시던 그 와중에 이제 20년대 1920년 중엽 한 23, 4, 5, 6, 7년 요때가 되면은 이 우리 독립운동의 노선이 좀 갈리죠. 사회주의 노선과 민족주의 노선으로. 근데 이 민족주의 노선 안에서 또 갈립니다. 역사책을 통해서, 국사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민족주의 안에서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이 타협적 민족주의, 말이 좋아서 타협적 민족주의지 친일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일본 밑으로 인정하고 일본하고 타협하고 힘을 키우자 했던 사람들이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노선은 그거죠. 일본하고는 타협할 수 없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좀 더 강해져서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본하고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의의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대표 주자가 이제 김구 선생님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민족주의가 갈라지고 사회주의도 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 자, 이래가 독립운동이 되겠습니까? 합쳐야죠. 모여야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하나의 노선으로, 일치된 노선으로 독립운동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였습니다. 신간회. 이 신간회가 만들어질 무렵 이 부산 지역, 이 영남 지역에서는 이 영남 친목회라고 하는 거를 영남의 유림들이, 선비들이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남의 유림이셨던 백산 안희재 선생님이 야야야 하지마, 안 돼. 지금
드디어 이제 일치된 노선으로 하나 모이려고 하는데 또 무슨 단체를 만들어? 안 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막으려고 하셨고 실제로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간의 활동을 지원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어쨌든 안희세 선생님의 활동의 본류는 뭐예요? 기업 활동입니다. 근데 2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 이 기업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일본 놈들이 얼마나 탄압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민족 자본들이 쇠퇴를 하면 독립운동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없으면 독립운동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시정부에 있었던 대동청년단 당원들이 이 독립운동 자금을 더 이상 회사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농민들의 자급자족과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단체냐? 이제 실력 양성도 하고 무장투쟁도 하고 의열투쟁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급자족도 할 수 있는 요런 단체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근데 그거 하려면 또 돈 필요하죠. 그거 지원을 이제 안희세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안희세 선생님이 이걸 도와서 그래 요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봐 라고 해서 이제 뒤에서 지원을 해서 단체를 만들었으니 그 단체 이름이 기역당입니다. 기역당. 그러니까 28년에 영남 지역의 청년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이 당 이름이 이제 기역당인데요. 기역이에요. 말 그대로 이 한글의 기역. 기역당이에요. 그래서 이 기역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만주에 미개간지를 개척해서 농민들을 이주시키고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서 조선에 연락을 취하면서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고 독립전쟁을 준비를 하고 또한 또 한쪽에서는 일제관리나 친일파들을 처단한다 라고 하는 걸 했던 단체가 기역당이었습니다. 기역당. 대단한 단체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처단 계획을 세워서 이제 기역당이라는 걸 만들었으나 여전히 이게 일제 탄압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해체가 되긴 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 또한 안희세 선생님이 지원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 민족 자본으로서 민족 회사로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십니다. 그게 뭐냐? 협동조합을 하나 만드세요.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잡지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 잡지사 이름은 자력입니다. 자력. 자력사라고 하는 잡지사를 만들어서 자력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제 발간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 이제 독립운동 하는 것들이 실려 있는 잡지사겠죠. 그죠? 그러한 것도 발간을 하시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운동사 그러니까 각 지방의 협동조합의 연락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이사장으로도 취임을 하십니다. 만 일제 탄압으로 31년에 모든 게 다 해체가 됩니다. 만들어놨던 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산이 되셔요. 31년이 되면. 부산에서 끝까지 버텨보시려고 했으나 더 이상은 이제 부산에서 이제 버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안희세 선생님이 이제 만주로 건너가십니다. 이때까지 봐왔던 독립운동가들과는 굉장히 노선이 많이 다르죠. 김구 선생님은 감옥에 계시다가 14년, 15년에 출소하시고 난 이후에 선생님으로 잠깐 계시다가 1919년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상하이로 건너가셨고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라 뺏기자마자 논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만주로 건너가셨었잖아요. 근데 안희세 선생님은 달랐죠. 나라 뺏기자마자 러시아 갔다가 얼마 안 돼. 1913년에 부산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31년, 32년까지 계속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시기 위해서 또는 국내에 있는 학생들을 계몽하고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또 국내 학생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많은 이제 조선인들을 계몽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회사도 운영하시고 잡지사도 운영하시고 신문사도 운영하시고 제지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이 민족 독립운동 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기역당을 만드는 거, 이 당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를 만드는 것도 후원하시고, 그렇게 이제 버티시다가 32년이 되어서 만주땅으로 건너가시는 겁니다. 만주땅으로 건너가셔서 한 활동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옛날에 발해 아시죠?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도읍지였던 북만주의 흑룡강성 동경성에 토지를 크게 사세요. 토지를 엄청 크게 사셔가지고 그걸로 이주를 하시더니 그 주변 땅들을 막 개간을 하십니다. 개간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 남부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있었던 이제 땅을 잃어버린 농민들, 그죠? 300호를 이주를 시키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사 한번 하려면 100만 원 그냥 깨지죠. 그때라고 달랐을까요? 근데 그 멀리에 있었던 조선 땅에 있었던 실향민, 이제 땅을 잃어버린 실농민들을 300호를 이주를 시켰습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고 볼 수도 있고, 돈만 썼을까? 노력도 얼마나 기울였을까요? 그렇게 이제 300호를 이주를 시키고 또 더 개간을 해서 농장을 확대시키더니 그 전체 농장의 이름을 발해농장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고요. 그러더니 발해보통학교,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시네요. 발해보통학교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교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교라고 하는 민족 종교를 이제 포교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대종교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반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대종교입니다. 예, 우리나라 민족 종교죠. 그리고 이 대종교가 또 대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좀 과격하게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친일 관리라든지 친일파라든지 아니면 일제 관리들을 암살하고 처단하는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대종교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대종교라고 하면 약간 그 이를 갈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종교를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시고 나중에 42년 개천절 경축, 개천절이라 함은 단군이 이 나라를 연 날이 개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종교한테는 엄청나게 큰 명절이죠. 그래서 이제 개천절 경축식을 거행을 하고 일제 정부에다가 이제 정식 포교 승인 요청을 하니까 일제는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정식 종교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신고하는 게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제가 이제 날조를 해가지고 그때 대종교인이었던 25명을 체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이때 이 안희재 선생님께서 체포되는 일은 없었는데요. 근데 동료들이 체포되는 걸 보셨겠죠. 마음이 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동료들이 체포되는 걸 보면서 이게 나한테도 곧 이러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제의 소나기가 뻗쳐오겠구나라는 거를 예감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제가 이 대종교인들을 체포하는데 엮어서 같이 활용했던 사건이 뭐냐면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조선어학회와 대종교단 사이에 긴밀한 연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둘을 싸잡아서 가둬버렸어요. 이 조선어학회는 그거예요. 한글을 지키고자 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글을 쓰고 있는 게 이분들의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 이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역사 교육 못 하겠고요. 한글 교육 못 하겠고요. 너네들의 뿌리는 일본이다라고 하면서 역사 왜곡을 했고요. 내선일체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10년, 20년이 지속이 돼버리죠. 그럼 우리나라 언어 사라졌을걸요. 우리 지금 일본어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말을 지키고자 애쓰셨던 분들이 있었으니 이게 이제 조선어학회예요.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가 이제 뭐 한글 이제 대사전을 편찬하려고 한다라든지 조선 곳곳에 퍼져 있는 사투리, 방언을 모으려고 한다든지 지키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어학회가 모여서 이렇게
선언문 같은 거를 작성을 하면 이 선언문에 이제 뭐 널리 펴는 말 뭐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조선 독립 선언서다 이거는 이러고, 일어나라 움직여라 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걸 보면 봉기하자 폭동하자라고 적혀 있다라고 날조를 하고요. 이렇게 날조를 해서 이 잡아가둔 애국지사들을 고문하고 너네들 이걸로 독립운동 하려고 했지 하면서 이렇게 아주 모진 고문을 했죠. 이때 이제 뭐 안희재 선생님의 동료였던 이긍로, 이우식, 윤병호 등 이제 가까웠던 동지들이 이제 끌려가서 아주 모진 고문을 당했죠. 이때 안희재 선생님도 체포가 되십니다. 체포가 되셔서 모진 고문과 억살이 끝에 광복이 되기 2년 전이었죠. 43년 9월 2일 날 59의 나이로 순국하십니다. 돌아가십니다. 역시나 광복은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야 광복하고 돌아오셔서 이 나라가 찢어지는 걸 막으시려고 노력하시다가 돌아가셨으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러하듯 이 광복을 못 보고 백산 안희재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안희재 선생님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과는 길이 좀 다릅니다. 나라 뺏기자마자 러시아 잠깐 가셨다가 국내로 리턴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셔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시고 3.1운동도 뒤에서 지원하시고 학교 설립, 학생들 유학, 그 다음에 회사, 제지업, 그 다음에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을 출간 그리고 운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산에서 이끌어 오시다가 일제 탄압에 견디다 이제 못 견디셔서 1931년에 모든 걸 해산을 하시고 이제 만주로 건너가셔서는 이제 미개간지를 개간하시고 발해 농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조선 남부에 있었던 많은 농민들을 이주시켜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드셨죠. 그리고 학교를 만들고 대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조선어학회 사건과 연루가 되셔서 체포가 됐고 모진 고문과 옥살이 끝에 돌아가신 분이 백산 안희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지역의 경남 의령 출신이시니까요. 이 경남 지역의 독립운동가가 꽤 많으세요. 그분들 중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끝까지 실천하셨던 그런 이제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안희재 선생님을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독립운동가 특집을 뭐 제가 이 뭐죠 입문 프로그램 지원 사업 하면서 뭐 앞으로 더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독립운동가를 제가 김원봉 선생님, 박차정 선생님, 김구 선생님, 안희재 선생님, 이회영 선생님 이렇게 한 5분 정도 다뤄봤네요. 그죠?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 이 5분뿐만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건데 독립운동가를 그냥 역사책에서만 이런 활동을 하셨구나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엠버 누나가 잘하는 거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독립운동을 좀 더 오래 기억하시게 될 것이고 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 국권 피탈 과정을 이렇게 들으시다가 의문이 좀 생기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 고종 그리고 명성황후 민비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조선의 리더였잖아요. 그죠? 조선을 이끌고 있었는데 어떤 생을 보냈길래 국권이 피탈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캐릭터였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층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제가 감사하죠. 다음 주에는 이렇게 고종 그리고 명성황후 민씨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캐릭터를 혹시 그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신다면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좀 팩트가 아닌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것들은 이제 영화 한번 보시고 오면 제가 그 팩트 체크는 조금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사전 신청을 받아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청은 문호를 통해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다들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만 열심히 씻어도 아주 예방이 잘 된다고 하니까요. 어수선한 시국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